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스택과 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5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리스트를 배우셨고요. 두 번째는 셋을 배우셨습니다. 세 번째 맵을 배웠고요. 남은 거 2개가 스택과 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스택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배우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유일하게 클래스예요. 그러면 스택의 상속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의 부모의 부모는요, 리스트라고 하는 놈입니다. 리스트는 우리가 처음 배웠던 컬렉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서 벡터가 만들어졌고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레이 리스트랑 완벽하게 동일하면서 대신에 멀티스레드에 안전하도록 모든 메서드를 동기화시켰다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었던 클래스가 바로 벡터 클래스입니다. 리스트를 구현한 클래스. 이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이 벡터를 상속받은 클래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스택이라고 하는 건 리스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자식이니까요. 그러면서 벡터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 맞고 얘기하면 멀티스레드에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인 그 리스트의 성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자, 그러면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건데요. 리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나중에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나중에 나온다는 거고요. last in first out 그냥 그대로 영문으로 해석하게 되면 나중에 들어간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포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벡터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벡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스택을 만들면서 스택이라고 하는 것의 설계 규칙은 뭐냐면 리포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스택의 설계 구조예요. 프레임워크상으로. 그러면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에서 리포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5개의 메서드를 추가 정의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푸시니, 픽이니, 팝이니 이런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트리셋과 트리맵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렬이라든지 검색 기능이 추가됐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정렬과 검색 기능을 추가하려면 셋이나 맵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하면 안 되고 실제로 트리맵이나 또는 트리셋으로 선언을 해야지 그 하위에서 정렬과 검색 기능 추가한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었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것도요, 벡터의 기본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벡터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동기화 기능을 추가한 거란 말이죠. 그 기본 기능에다가 리포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의 메서드를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개의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타입으로 선언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스택 타입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벡터 타입으로 선언하거나 리스트 타입으로 선언하게 되면 이 5개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5가지의 메서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택을 얘기할 때 접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접시를 쌓는 걸 가지고 예를 많이 드는데 여기 보세요. 사각형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지금부터 제가 집어넣을 건데요. 데이터를 집어넣는 순서가 이 1, 2, 3, 4의 순서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접시를 쌓듯이 쌓게 되면 제일 아래쪽부터 데이터가 쌓아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E1, E2, E3, E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면서 데이터를 꺼낼 때 E2를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구조에서는 E2를 꺼내기 위해서는 먼저 E4를 꺼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E3를 꺼내고 그제서야 E2를 꺼낼 수 있을 겁니다. E4는 언제 들어갔는데?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데이터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리포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들어간 데이터가 제일 위에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항상 데이터를 꺼낼 수만 있는 구조. 그게 바로 리포 구조입니다. 그걸 구현한 것이, 그런 자료 구조를 구현한 것이 바로 스택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5가지의 메서드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메서드입니다. 첫 번째, 푸시라고 하는 겁니다. 푸시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밀어서 넣는 겁니다. 자, 먼저 데이터 들어간 것들은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쌓이겠죠.
자, 반대입니다. 팝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럼 꺼낼 때는 무조건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 다시 말해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데이터가 꺼내질 겁니다. 그게 팝이에요. 자, 픽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힐끗 쳐다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다본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보이는 데이터가 바로 픽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2, 4라고 하는 것이 보이겠죠. 자, 픽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다음 데이터를 확인한다, 다음 꺼내질 데이터를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Q에 있는데, Q라고 하는 스택 구조, Q라고 하는 컬렉션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1, 2, 3, 4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팝을 하면 누가 나오죠? 2, 4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픽이라고 하는 결과도 당연히 2, 4가 나올 거란 말이죠. 2, 4란 말이죠. 그러니까 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다음에 데이터를 만약에 꺼낸다고 한다면 어떤 게 꺼낼지 미리 확인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정리할게요. 픽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쳐다봤을 때 보이는 데이터, 그걸 가지고 읽는 게 결국에는 픽이라고 하는 결과값이고요. 이걸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팝이라고 하는 걸로 데이터를 꺼내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픽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픽으로 읽었을 때 2, 4면 그 다음에 바로 팝을 쓰게 되면 2, 4가 나오겠죠. 그걸 미리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서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요. 2, 4, 2, 3, 2, 2, 2, 1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입니다. 위에서부터 1, 2, 3, 4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 3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 서치의 결과는 2라고 하는 값을 리턴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없는 데이터를 찾고자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치 하고 나서 여기다가 뭐 이 8번을 찾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값을 리턴합니다. 자, empty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지 비어있지 않은지에 대한 결과만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5개의 메서드예요. push, pick, pop, search, empty. 요 5개 가지고 결국에는 리포 구조를 구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5개의 메서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ush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템을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고요. stack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컬렉션이니까 동일한 타입만 저장할 수 있을 거고 그 동일한 타입을 push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부터 쌓일 겁니다. 자, pick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상위에 있는 원소값을 리턴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음 꺼내질 데이터를 미리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search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에 아까 그 예제에서 만약에 이 3번의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여기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 객체를 찾아서 몇 번째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제일 꼭대기가 몇 번이라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제일 꼭대기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넘버링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조금 특이하죠. 이제까지 자바에서 배웠을 때 모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했는데 이 스택에서 서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1번부터 시작합니다. 0번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것만 조금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팝이라고 하는 건 다시 위에서부터 하나씩 꺼내는 거를 팝이라고 하는 거고요. empty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비어져 있으면 true, 비어져 있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5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스택이라고 하는 리포 구조를 구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메서드를 한번 쓰는 걸 보도록 할게요. 스택이라고 하는 생성자 가지고 객체를 일단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스택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5개의 메서드를 쓸 수 있으니까. 자,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 5, 3, 7의 순서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스택 구조인 경우에는 밑에서 쌓이는 거니까 2, 5, 3, 7의 순서로 스택이 쌓일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데이터의 메서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이라고 하는 건 뭐죠? 위에서부터 쳐다봤다, 그래서 보이는 값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내가 만약에 팝이라고 하는 걸로 데이터를 꺼냈을 때 다음 나올 값을 미리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는 7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사이즈 값은 지금 데이터를 4개 가지고 있으니까 4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서치라고 하는 겁니다. 서치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특이한 거는 1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위에서부터 1, 2, 3, 4의 순입니다. 그래서 7, 3, 5, 2의 순서로 찾으니까 결국에는 1, 2, 3, 4를 찾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9를 찾았습니다. 9가 없죠. 그러면 결과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가지 메소드입니다. 팝이에요. 팝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데이터를 꺼내는 겁니다. 꺼내면 데이터의 개수는 줄어들겠죠. 아까 7, 3, 5, 2 순서입니다. 데이터 집어넣는 순서는 2, 5, 3, 7로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팝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꺼내는 거니까 7이 먼저 꺼내질 거고요. 그 다음 3, 그 다음 5, 그 다음 2가 꺼내질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순서대로 내가 집어넣은 순서의 역순이죠. 말 그대로 리포 형식으로, 리포 순서로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empty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비어져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인데 지금 위에서 팝을 가지고 데이터 다 꺼냈으니까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자, 사실 스택이라고 하는 건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바로 이제 Q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그 스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설명하고 싶은 건, 스택의 5가지의 메서드를 달달달달 외우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하다 보면 자연스레 외워지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메모리에서 두 번째 공간, 다시 말해서 가장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사용했던 공간, 앞에는 클래스 영역이고요. 저 뒤에는 힙 영역이었었죠. 여기는 클래스 영역 또는 메서드 영역, 스태틱 영역, 파이널 영역, 이름이 4개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바로 그 유명한 스택 영역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스택 자료 구조, 스택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그대로 적용된 게 바로 요 스택 메모리 영역이란 말이죠. 그럼 이 스택 영역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동작할 거냐면, 먼저 들어간 변수들이 먼저 사라질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썼겠지만 실제로는 스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스택에서 정말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아까 스택이라고 하는 건 상자 안에 데이터를 밑에서부터 쌓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개념으로 스택이라고 하는 걸 지금 옆으로 제가 메모리를 그렸으니까 세로로 그리면 좀 좋겠지만 계속 이제까지 가로로 그려가지고요. 가로로 그냥 쓰겠습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방향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이렇게 안쪽부터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꺼낼 때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안쪽부터,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리포니까 나중에 들어간 놈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정말로 나중에 들어가는 놈이 나오는 그림을 한번 그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다 이제 메서드 하나 그려볼게요. 메서드 AB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int A는 3, int B는 5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BCD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좀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자, BC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BCD라고 하는 메서드는 다시 int A는 9, 그 다음에 이번엔 int C는 8이라고 썼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쓸게요. 자, 그런데 ABC라고 하는 메서드에서요, BCD라고 하는 메서드를 지금 호출했습니다. 그럼 BCD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되면 이 BCD가 호출되겠죠. ABC는 이렇게 해야지 끝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물론 당연히 이건 메서드니까 어떤 클래스 A라고 하면 클래스 A라고 하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 메서드를 2개 만들어 놨습니다. ABC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BCD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ABC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BCD를 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A는 UA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A.ABC를 호출했습니다. 자, 이때 스택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ABC를 호출했습니다. 왜 스택이라고 불려지는지 아실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ABC가 지금 호출됐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줄이 시행되겠죠. 제일 먼저 누가 만들어져요? A가 3이랍니다. 그럼 A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니까 A가 여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메모리 그릴 때 계속 오른쪽에다 그린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렸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B가 옵니다. 그럼 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A가 3이고 B가 5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누가 만들어집니까? BCD가 호출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모든 메서드별로요. 변수들이 만들어지면 그 변수들 사이에 메서드 단위로 이렇게 칸막이가 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BCD가 호출됐습니다. 근데 BCD는 별도의 메서드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칸막이가 쳐졌습니다. 하나가 일단 칸막이 쳐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CD라고 하는 메서드가 그대로 다시 호출됩니다. 자, BCD가 호출되는데 BCD가 호출되면서 첫 번째 뭐 실행되는 겁니까? int a는 9죠. 그럼 여기 또 int a라고 하는 놈이 9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t c는 8이죠. 그럼 여기 c라고 하는 놈이 8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스택 메모리 같은 공간에 a라고 하는 값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여기 아까 칸막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서드별로 지역 변수를 동일한 이름을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게 스택 메모리 올라갈 때 각각 칸막이들이 다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입니다. 그럼 C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C까지 만들어서 여기까지가 BCD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CD, 이걸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BCD 프레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BC 프레임입니다. 그럼 ABC 메서드는 지금 빨간색 영역이 다 ABC 메서드고, 왜냐하면 이거 만들고 BCD 실행시키면서 BCD 거 다 만들고, BCD 프레임은 BCD 배속에서 만든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스택 메모리에서 나중에 데이터가 삭제되는 건 언제 삭제가 된다 그랬었죠? 자신이 만든 데이터를 선언된 그 중괄호가 삭제가 되면, 다시 중괄호가 닫혀지면 사라지는 거죠. 그럼 BCD가 딱 끝났어. BCD가 끝나면 제일 먼저 뭐가 날아가야 돼요? BCD에서 만든 얘가 날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BCD에서 만든 프레임, 이거가 통째로 이렇게 샥 하고 제일 먼저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얘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나중에 BCD잖아요. 그래서 얘가 먼저 날아갑니다. 그럼 얘가 날아가면 이제 남은 건 누가 남아요? A랑 B가 남죠. 그때 A랑 B를 B 날리고 A 날리고 이렇게 날아가는 순서대로 메모리를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의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하나의 메서드가 다른 메서드를 실행하고 하나의 메서드가 다른 메서드를 실행하면 그 메서드들이 계속 메서드를 만들다가 나중에 각각 그 메서드들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다 지워지다가 최종적으로 가장 상위의 메서드의 메모리가 딱 사라지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꼴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스택 메모리 구조예요. 자, 스택을 보고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바를 복습하면서 저쪽 앞쪽에 있는 메모리를 계속 참조 변수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뭐 지역 변수에 추가하거나 이럴 때 스택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여담으로 스택 메모리에 대한 얘기까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컬렉션입니다. 마지막 컬렉션으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4개 리스트, 셋, 웹, 스택 배우셨고요. 마지막 컬렉션으로 Q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Q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자료 구조예요. 스택과는 반대쪽에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Q라고 하는 컬렉션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우셨던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상속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급으로 따지면요, 리스트와 셋과 동급입니다. 원래 Q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나 셋과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급이 아니죠. 리스트의 아래에 있는 놈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스트의 아래에 벡터가 있고 벡터 아래에 스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랑 셋이랑 동급이에요. 리스트랑 셋도 컬렉션의 자식이거든요. 근데 Q도 컬렉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급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Q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형 클래스를 새롭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리스트나 셋이나 맵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배우시면서 걔네들은 인터페이스라서 객체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놈들의 구형 클래스들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갖고 왔단 말이죠. 자, 반면에
컬렉션을 바로 상속받은 인터페이스인 Q라고 하는 놈도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자신은 객체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Q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현 클래스를 또 알아야 되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리스트의 구현 클래스 중에 똑같은 리스트랑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검색 속도는 느리지만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건 어레이 리스트보다 훨씬 빠른 그 링크드 리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링크드 리스트 자체가 Q라고 하는 구조를,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링크드 리스트는 Q의 구현 클래스이기도 해요. 리스트의 구현 클래스이기도 하고, 바꿔 얘기하면 링크드 리스트는 Q랑 리스트를 모두 다 상속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이 Q라고 하는 스택이란 말을 쓰네요. 조금 전까지 스택을 해서, 자, Q라고 하는 컬렉션은요, 피포 구조를 구현한 객체입니다. 컬렉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Q의 설계 목적 자체는 피포를 구현한 거예요. 피포라고 하는 건 first in first out입니다. 아까 스택이라고 하는 건 last in first out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피포니까 first in first out이니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보통 얘기를 할 때, 보통 그 Q를 설명할 때 파이프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슨 마치 물이 흐르듯이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여기에 3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 파이프로 들어가면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인 형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올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추월을 못하니까, 이 파이프라서.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포입니다.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자료 구조, 이게 바로 피포 구조고요. 이런 설계를 구현한 게 바로 Q의 자식 클래스인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Q라고 하는 컬렉션, 이런 자료 구조는요, 이벤트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벤트 처리라고 하는 건 뭐 대표적으로 키보드 이벤트 처리도 있고요, 클릭 이벤트 처리도 있고요, 여러 이벤트 처리가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그냥 간단하게 키보드라고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 B, C라고 키보드를 쳤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이벤트 스택에 Q라고 하는 곳에 얘네들이 쌓입니다. 내가 A라고 B라고 C라고 쳤으면 여기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A라고 내가 타이핑 쳤다는 이벤트, B라고 친 이벤트, C라고 하는 타이핑을 친 이벤트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CPU가 지금 키보드 이벤트만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방팔방 메시지도 처리하고 있고 별별 걸 처리하고 있을 테니까 실제로 처리할 이벤트 Q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모든 이벤트들이 오는 순서대로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줄 서 있는 대로 처리해야 되겠죠. 내가 A를 먼저 썼으면 A라는 글자가 나중에 먼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BC가 나와야 되죠. 내가 만약에 알파벳을 A, B, C를 쳤는데 갑자기 결과는 C, D가 나오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벤트 처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벤트는 발생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일단은 일반적일 테니까 그럴 때 이벤트 Q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벤트 Q에 쌓여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왜 이벤트 Q라고 부르냐면 Q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특이합니다. 메서드가 두 세트가 있습니다.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3개예요. 하나, 둘, 셋.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과 데이터를 꺼내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쳐다보는 것. 그러니까 다음 데이터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서드가 3쌍인데 이 3쌍의 데이터가 각각, 그러니까 3개씩입니다. 2쌍입니다. 2쌍의 데이터가 한 세트씩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dd, remove elemen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add, remove element가 한 쌍입니다. add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고요. remove는 데이터를 꺼낸 겁니다. 그 다음에 pick이라고 하는 건 다음 데이터 보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1, 2, 3, 4 순으로 집어넣었으면 Q 파이프 안에는 1, 2, 3, 4 순으로 들어갈 거고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1, 2, 3, 4로 나올 겁니다. 자, add로 집어넣었으면 꺼낼 때는 remove로 꺼냅니다. remove로 꺼내는 거는 remove라는 메서드는 원래 컬렉션 안에서 있었던 거죠. 다만 리스트나 아니면 다른 데서 셋이나에서 사용했던 거는 remove 한 다음에 여기다 키를 집어넣거나 인덱스를 집어넣는데 얘는 아무런 것도 안 집어넣는 그냥 비어있는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퍼, 폴, 픽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세트입니다. 이 두 세트의 차이점은요, 데이터가 없을 때 예외 처리 기능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떤 걸 쓰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를 직접 해도 되고, 예외 처리되는 게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냥 프로그램 주고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위에 걸 쓰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밑에 거 쓰기를 권고합니다. 밑에 게 예외 처리 기능이 이미 포함되어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없을 때 그냥 널을 리턴하는 겁니다. 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값이 널이에요. 널 리턴하는 거고요. 얘는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프로그램 종료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가를 발생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메서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예외 처리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추가할 때는 add, 쳐다볼 때는 element, 꺼낼 때는 remove입니다. 예외 처리 기능을 포함한 메서드의 세트는 offer, 집어넣을 때, pick, 이거는 스택이랑 똑같죠? 다음 데이터 뭔지 쳐다볼 때, 폴이라고 하는 거는 꺼낼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능한 이걸 써달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서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nked list라고 하는 것이 구현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죠. Q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구현 클래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linked list라고 하는 놈으로 만들어서 Q로 받았습니다. 자, 이 Q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안에 실제로 모든 메서드가 다 있기 때문에 6개의 메서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건 Q로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엘리먼트, 다시 말해서 예외 처리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엘리먼트라고 하는 건 쳐다보는 거죠.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만들자마자 데이터 없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 No Such Ele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외 처리 안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는 add라고 하는 것으로 추가합니다. 이건 원래 컬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죠. add는 그래서 리스트나 set에서 다 쓸 수 있었던 메서드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여기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add라고 하는 놈으로 데이터가 추가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쳐다볼 수 있겠죠. 엘리먼트 하게 되면 누가 먼저 나올까요? 3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먼저 들어간 게 3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3, 5, 4의 순서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쳐다본 겁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요. 자, 그럼 이제 비로소 정말로 꺼내보겠습니다. 자, 리무브로 꺼냈으니까 3, 5, 4의 순서로 꺼낼 거고요. 자, 다 꺼냈는데 또 꺼냈습니다. 데이터가 없죠. 그럼 또 예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세 가지 메서드 한 세트를 썼죠. add와 element와 remove를 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외 처리 기능이 포함된 메서드 세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linked list라고 하는 놈으로 생성자 객체 만들었고요. Q로 받아놨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하나도 없을 텐데 이 상태에서 바로 pick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널이 나온다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널이라고 하는 놈으로 리턴하게 만든 예외 처리를 포함시킨 게 바로 요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예외 처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 offer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지금 3, 5, 4 순서로 했으니까 역시 똑같은 순서로 3, 5, 4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순서로 이제 나올 테니까 출력으로. 자, 이 상태에서 pick, 다음 데이터가 뭐가 나올지 미리 봤습니다. 그랬더니 3이 나오고요. 자, 폴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4번 출력해서 빼냈어요. 그럼 처음에는 3 나올 거고, 그 다음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 4가 나올 겁니다. 데이터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폴을 하게 되면 널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널이라고 하는 기본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Q답니다. 여러분들 저랑 컬렉션을 무려 9개의 강좌를 통해서 했습니다. 실제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키워드들은 한 번씩 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건 리스트, 셋, 맵, 스택, 큐 이 5가지를 배우신 겁니다. 그 중에 스택 큐는 한 강좌로 끝냈으니까 결국에는 8강좌로 앞에 있는 3가지를 배운 겁니다. 리스트와 셋과 맵. 그런데 실제로 이건 정말 자바에서 사용하는,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뭔지, 셋이 뭔지, 맵이 뭔지,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은 많고 강좌는 좀 많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요걸 한 세트로 그냥 공부를 좀 딱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